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조북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신분이 특정될 수 있어 가명으로 말씀드리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혔던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배관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은 업체를 운영하며 잔잔하게 살던 제게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을 제가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 일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싶더군요. 이번에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악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전 며느리였습니다. 그 잔인한 배신으로 인해 저와 제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아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100년을 함께하자며 맹세했던 그 여자. 그런데 그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저와 아내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 우리도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귀한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부모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효심이 깊어 더 마음이 아팠죠. 제가 하수구, 싱크대, 변기 등 막힌 곳을 뚫어주는 배관업체를 하면서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웠던 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잘 위로해 주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은 그걸 눈치채고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너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렇잖냐.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모르게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하셨어요? 이 녀석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가 남의 물건을 훔칠 사람이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하는 일이 굳은 일이니까 그런 거지. 그럴 때마다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겠어요? 다들 아버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정당한 금액을 내고 쓰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한테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가장이에요. 그 어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다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준 게 고마웠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의젓하니 막내딸도 그 덕분에 반듯하게 자라줬습니다. 장남이 여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자습이 끝나면 딸을 꼭 챙겨서 같이 데리고 들어오곤 했어요. 피곤할 텐데도 아들은 항상 동생부터 챙기곤 했죠. 둘이 나란히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제가 농담 삼아 물었죠. 아이고, 또 동생 데리고 같이 들어오는 거냐? 네, 아버지,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섭대서 같이 왔어요. 근데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처녀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걱정한데요? 아들의 말을 듣고 딸은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오빠가 굳이 오겠다고 한 거야. 진짜라니까 아주 고맙다. 동생 놀려먹고 아주 좋겠어. 두 남매가 서로 투닥거리며 장난치는 모습은 참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듯 하면서도 늘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모습에 아내와 저는 참 흐뭇했죠. 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언제나 서로의 든든한 친구였고 서로 다투다가도 금세 웃으며 의지하는 걸 보면 참 잘 자라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마음이 깊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꼭 해내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아내와 저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은 스스로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승승장구했고 30 중반쯤엔 이미 성실한 사업가로 자리 잡아 표창도 받을 만큼 성공했어요. 아들이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어느새 그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이런 아들이니 결혼도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심성도 바른 아들이니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 눈에는 그저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TV에 여러 번 나왔던 배우였거든요.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 자주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드라마를 자주 보던 아내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며 소리쳤죠. 세상에, 이게 누구야? 아니, TV에서 보던 그 처자가 왜 여기 있어? 아내가 흥분한 듯 호들갑을 떨자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조금 빨개지며 민망한 듯 웃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영미입니다. 이름을 밝히며 인사하는데 아내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맞아, 맞아. 내가 드라마 광이거든.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알겠네. 정말 놀랍다. 정말요?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바로 알아봐 주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내는 TV에서 본 배우가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오랜 팬이라며 자랑하듯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죠. 나 정말 드라마 잘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내가 그렇게 흥분하며 좋아하니 예비 며느리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당황한 듯 보였죠. 아내 말로는 그 여자가 TV에서 사연 많은 며느리 역할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인상이 참 곱고 말도 부드럽게 예쁘게 하니까 사람 자체가 참 좋아 보였어요. 성격도 순하고 착한 인상을 풍기다 보니 아내도 금세 마음을 열고 예비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까탈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배우라면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생활 패턴이나 사회적 생활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아내가 감자탕을 한 냄비 끓여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털털한 목소리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진짜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저 감자탕 진짜 좋아해요. 아내는 며느리가 감자탕을 좋아한다는 말에 살짝 놀라며 말했죠.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 데려온다길래 더 근사한 걸 해주려고 했는데 감자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다행이네. 네, 맞아요. 감자탕 없어서 못 먹어요.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다행이네. 얼른 먹어. 내가 푹 끓여서 살도 잘 떨어질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배우라지만 이렇게 털털할 줄은 몰랐네. 그날 며느리는 정말 뼈까지 들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와 아내는 며느리가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감자탕을 해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다른 음식을 준비했으면 오히려 서운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털털하게 먹고 말하는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다녀간 후 아내의 친구들이 예비 며느리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는 자랑하듯이 친구에게 말했죠. 어제 우리 아들이 만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 사짜 며느리라도 데려왔어? 사짜 며느리보다 더 대단해. 여배우야.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야. 어머, 진짜? 세상에 그 여자라고? 대박이다. 그렇다니까. 너도 알지? 내가 그 드라마 얼마나 재밌게 봤었는지 내가 눈앞에서 보고도 헛걸 본 줄 알았어. 아내는 친구들의 부러움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 친구들도 아들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며 한마디씩 했죠. 아들 사업 잘 나가더니 이제 며느리까지 잘 데려왔네. 경사가 줄줄이 이어지는구만. 자식 잘 되는 게 우리 나이에 최고의 복이지 뭐. 그 당시 저도 아들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제 나이쯤 되면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최고의 자랑거리잖아요. 저도 아들 덕분에 인생에 훈장 하나 단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결혼식 날은 하객들이 며느리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더군요. 참하고 예쁜 며느리 어디서 데려왔대?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정말 복 받으셨네요. 수많은 축하를 받은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저희 부부의 기대대로 정말 잘 살았어요.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일입니다. 아내는 평소에 옷도 잘 사 입지 않는 성격이라 여행 갈 때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막내딸도 결혼 준비로 바빴던 터라 아내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며느리가 갑자기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꺼내면서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내일 모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통화하는 거 듣고 알았어요. 요즘 남편이 바빠서 제가 대신 준비해봤어요. 이런 건 며느리가 챙겨야죠. 세상에, 이걸 다 직접 골라온 거야? 그럼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제가 골라온 거예요. 사이즈도 딱 맞으실 거예요. 아내는 옷을 입어보면서 기뻐했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며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보였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와 며느리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현금이에요. 챙겨두세요. 이게 뭐야? 옷도 이렇게 사줬으면 됐지. 돈은 또 왜 줘? 에이, 며느리가 드리는 용돈이잖아요. 넣어두세요. 아가씨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더 챙겨야죠. 그리고 이 돈은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너 힘들게 번 돈인데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 신경 쓰지 마. 옷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님, 그냥 넣어두세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아내가 용돈을 돌려주려 하자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니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저와 아내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임신 후 며느리가 살이 찌면서 우울해하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저희 부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지만 딸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아빠, 제 친구 중에 승무원 하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도 임신 후 살이 찌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라 신경을 많이 썼겠지. 요가 같은 걸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 그래. 그럼 임산부 요가라도 알아봐야겠구나. 2달 정도 등록해주면 좀 나아지겠지. 항상 밝았던 며느리가 임신 후 축 처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임신 후 많은 여성들이 겪는 우울감을 며느리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며느리가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저희 부부에게 참 잘해줬던 사람이었기에 저희도 며느리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의 도움으로 며느리가 다닐 요가를 등록해주고 아내와 함께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회원권을 건네주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네 건강 생각해서 운동 다니라고 준비했어. 다이어트만 신경 쓰지 말고 건강도 잘 챙겨야지.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웃던 네가 힘없이 다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살이 찌든 말든 넌 우리한테 언제나 최고의 며느리야. 유명한 여배우를 데려와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야. 안 그래? 며느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눈물이 고였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동이에요. 임신하고 몸이 망가진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나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가 건넨 선물에 감동하며 눈물까지 흘렸고 아들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생긴 건 참 기쁜 일인데 몸이 변하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뒷전으로 둔 게 후회돼요.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반성 좀 해야겠어요. 그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왜 일하겠냐?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그때 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에 치여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들은 저희가 며느리를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비로소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다른 집들처럼 고부 갈등 같은 문제는 저희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던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며느리의 일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오래 겪어봐야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아들도 저도 아내도 모두 며느리가 우리 가정의 복덩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는 법.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중 한 매장에서 손님과 점장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사건이 폭력 사태로 번지며 인터넷에 퍼지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작은 일도 크게 불거지기 쉽잖아요. 해당 점포는 결국 폐업 조치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이야기까지 붙어 떠돌면서 아들의 사업,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지자 다른 점포들까지도 피해를 보기 시작했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이 막히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아들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했어요. 그 당시 저희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 다 독립하고 나니 저희 부부만 살기엔 집이 좀 넓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이 집 내놓자. 잔우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사업이 많이 힘든 거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잘 나가다가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버텨나가는 거지. 잠깐 지나가는 태풍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아들 도와주자. 이 집이야 둘이 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 잔우가 힘든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렇게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는 살던 집을 내놓고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기로 했죠. 이사를 마친 후 아들을 불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집에 온 아들은 제가 건넨 통장과 도장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통장을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라. 너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아버지가 이러시면 제가 너무 비참해져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체면을 따지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것 같아. 널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아내랑 손주가 힘들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손을 벌리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은 제가 준 통장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부모란 참 자식 일에는 언제나 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늘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희가 준 돈으로 한동안 급한 불을 껐고 몇 달을 버티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연달아 오니까요. 보통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아내도 함께 절약하면서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이 잘 나갈 때 풍족하게 살던 며느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우연히 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죠. 아내는 아들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혹시나 제대로 먹지 못할까봐 반찬을 잔뜩 싸서 갔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겁니다. 아내는 놀라서 손자에게 물었어요. 동열아, 너 혼자 있었니? 엄마는 어디 가셨니? 엄마는 병원 갔어요. 병원. 엄마 어디 아프니? 아픈 건 아닌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가요. 손자의 말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에 아내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고 입술은 부풀어 오른 데다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입술은 왜 이렇게 부었고, 얼굴은 빨갛고, 또 이 멍 자국들은 뭐야? 설마 누가 너 때린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거예요. 뭐, 시술을 받았다고? 대체 무슨 시술을 했길래 이렇게 됐어? 나이 드니까 입술이 얇아지는 것 같아서 필러 좀 맞고 얼굴 탄력도 많이 떨어져서 리프팅도 받았어요. 마침 집 근처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새로 생긴 피부과가 저렴하게 시술해주길래 바로 갔다 왔어요. 저 잘했죠? 원래 다니던 곳 바꾸고 다녀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요? 정말 해맑은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자금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며느리는 피부과에 돈을 쓰고 온다는 게 기가 막혔죠.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을 아꼈다는 거냐?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쓴 거잖아. 그걸 아꼈다고 말할 수 있어? 왜요, 아버님? 저 배우잖아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관리를 해야 해요. 네 남편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힘들 땐 네가 집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냐? 저 나름대로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있는 피부과까지 찾아간 거라고요. 더 싼 곳으로 갔잖아요. 그게 말이라고 하니 꼭 필요한 걸 싸게 한 것도 아니고 당장 TV에 나올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피부과에 돈을 쓰고 와? 그게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억울해요, 아버님. 망한 건 남편 사업인데. 왜 저까지 거지같이 살아야 하죠? 저도 억울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할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거지같이 살아야 하냐고. 정말 너한테 이렇게 실망할 줄 몰랐다. 너무 실망이다. 그때가 아들이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해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렇게 화를 내도 며느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려 며느리의 본색이 더 드러났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뒤로 넘어가게 할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피부과에 다닌 것도 놀라웠는데 그동안 미용실과 메이크업도 꾸준히 받으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집에 왔는데 며느리 혼자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도 꾸미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화려하고 달라진 모습이었죠. 아내가 꼬질꼬질한 손자의 모습을 보고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들 세수는 시켜서 보내야지. 너만 그렇게 머리 손질하고 화장 다 하고 오면 뭐하니? 애들 상태 좀 봐라. 그리고 네 남편 셔츠 카라에 목대 낀 거 안 보여? 그거 다 얼굴에 묻어 있는 거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알아서 씻고 입어야죠. 그리고 저도 아침부터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느라 엄청 바빴어요. 집에서 샵까지 갔다 오느라 길 막혀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 줄 아세요? 뭐? 샵을 갔다고? 시댁에 오면서 무슨 머리 손질이랑 화장이 필요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 혼자 멋부리려고 이런 거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답했습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오면 좋죠.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제가 누군지 아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와요? 다들 저를 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장난하니?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결혼할 때 잠깐 주목받았을 뿐이야. 지금은 아무도 너 몰라. 그리고 방송도 안 한 지 오래됐으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돈도 있잖아. 너 그 돈을 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때 아내가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니까 결국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의 한 달 지출 내역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며느리는 피부 관리에만 200만 원 넘게 쓰고 메이크업, 미용실, 옷까지 한 달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던 겁니다. 방송도 안 하면서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 자기 관리만 하고 있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모든 게 밝혀지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자는 관리가 생명이에요. 제가 애 낳고 경력 단절됐잖아요. 언제 다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한가요? 저도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아내는 황당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지금 네 남편 상황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 달에 1,500만 원씩 쓰냐? 당장 그놈의 피부과며 미용실 다 끊어. 아내가 참다 못해 소리치며 다 끊으라고 하자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나가고 나니 손자가 남아있는 아들에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아빠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아내가 저만 보면 돈 얘기만 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쓰는 돈은 그대로인데 제가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혼자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한참 울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로 이혼을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아내에게서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깜짝 놀라 아들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가버린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하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휴대폰에 남아있던 며느리의 문자는 정말 기가 막힐 내용이었죠. 여보 양심 있으면 내가 당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는 거 알지? 당신이 나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난 당신을 사랑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할 마음은 안 생길 거야. 이제 각자 새 인생 살자. 더 이상 날 찾지 마. 이혼 신청서는 위에 두었으니 도장 찍고 법원에서 보자.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며느리가 이렇게 떠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8년이나 함께 살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문자 한 통으로 이혼을 통보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탁자를 보니 정말로 며느리가 남긴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떠난 이유는 그때 아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까지 된 상태였고 아들은 마지막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며느리는 미련 없이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찾겠다며 떠난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은 얼마나 더 무너졌을까요? 완전히 무너진 아들을 안고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찬우야, 이 집 팔고 엄마 집으로 가자. 우리 아들은 능력도 있고 똑똑하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못난 아들 용서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처리해야 할 게 많아요. 우리 동렬이만 좀 부탁드릴게요. 너 여기 혼자 어떻게 있어? 당장 짐 싸서 너도 같이 가자. 제발. 제발 저한테 정리할 시간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아들을 두고 손자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손자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다며 울었어요. 아들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렬아, 아빠가 꼭 다시 올게.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지? 아빠가 꼭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손자를 끌어안고 달래주니 손자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저희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잘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죠. 그곳에서 저희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제때 발견해서 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발 살자. 우리 아들 아직 젊잖아.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찬우야, 엄마가 부탁할게. 전 다 끝났어요. 더는 희망이 없어요. 아내는 아들의 뺨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그때 아들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부모 곁에 있으니 조금씩 힘을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저희를 불러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혼도 마무리했고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아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다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시 해낼 수 있어. 아내는 아들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일어서려는 아들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배관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긴 터널을 이겨낸 아들을 응원해주는 건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아들이 일하는 동안 손자를 돌봐주며 아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딸 역시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육아에 능숙했죠. 그런 딸과 저희의 응원을 받은 아들은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거에도 유능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기에 비슷한 업계에서 높은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다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찾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리를 잡으니 손자도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년이 흐르며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손자는 어느새 10살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렬아, 엄마 보고 싶지 않냐? 할아버지, 저 이제 10살이에요. 엄마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제가 왜 보고 싶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손자의 말이 너무나 당당하고 철이 들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원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들과 손자를 위해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억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변기가 막혔다며 의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이 밤 8시라 원래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챙겨 도착한 그 아파트는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고 저를 맞이한 남자 목소리도 아들 또래로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언제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가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곧장 변기를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사용해 막힌 변기를 뚫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뭘 그렇게 꼬물거리세요? 우리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냄새 때문에 밥도 못 먹겠잖아요. 빨리 좀 해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지만 저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변기를 제가 막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러는지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그런데 뒤를 돌아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우리 아들과 손자를 버리고 떠난 전 며느리였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녀도 놀란 눈치였죠. 뭐야, 아버님? 아니지. 이제 아버님도 아니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스스로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전 며느리는 계속 헛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와, 지금 우리 집에 똥 치우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네요. 뭐 하던 일이나 빨리 끝내고 가세요. 너 지금 전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 그거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살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아들 덕에 편하게 살다 떠났으면서도 그게 할 소리인가 싶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손자 동렬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요? 제 입으로 말도 못해요? 아, 동렬이 잘 크나요? 이런 할아버지 보고 잘 클 리가 없겠네요.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이혼 후 한 번도 손자를 찾아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손자 이야기를 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전 시아버지인 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껌을 씹으며 비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 걸 보니 술에 취한 상태 같아 보였죠. 술 취한 사람에게는 매가 약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석션기, 호스를 들고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날렸습니다. 변기를 막았던 물질이 그대로 며느리의 얼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냐고? 이거 똥물 아니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어딜 감히 내 손주 이름을 네 더러운 입에 올려. 네가 엄마라고. 가정을 박살내고 도망간 주제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 따위로 살다니. 지금 고객한테 일하는 게 이래도 되는 거냐? 협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너 같은 고객은 둔 적도 없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 똥만 찬머리로 어디 사모님 행세를 해. 네 입으로 우리 손주 이름 다시 한 번만 불러봐. 이번엔 진짜 똥물로 네 얼굴에 다 덮어버릴 줄 알아. 지금 날 협박한 거예요? 잘 걸렸어. 나 이거 다 신고할 거야. 라며 오빠하면 소치치더군요. 뒤늦게 남자가 나타나 상황을 보고는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꼬우면 신고해요. 난 당당하니까 어서 신고하라고. 결국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며느리의 얼굴에 똥물을 퍼부은 그 장면이 떠오르며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래, 내가 보니 사람 안 변해. 평생 그 모양으로 살 여자야. 너 이혼하기 잘했어. 더 살았으면 너만 더 힘들었을 거야.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가 반성하길 바랐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더는 그런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나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네요. 어떻게 하려는 거냐? 제가 묻자 아들은 결심한 듯이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며느리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양육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약 5개월 후, 그동안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던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아들 셋이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모두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며느리가 또 만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죠. 그러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가 지금 돈도 못 버는데 양육비 소송을 걸면 어떡해?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고작 60만 원이 아까워. 네가 저질러 놓은 일은 수습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나 아직 결혼도 못했어. 결혼이나 하고 나서 소송을 걸었어야지. 이제 다 망했잖아.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전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더군요. 아들과 이혼한 뒤 고급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 남자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때 들은 얘기로는 템프로 같은 고급 술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한탕을 노리려 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남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걸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결국 교도소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 집도 알고 보니 월세였고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줄 수 있겠냐며 울먹였지만 듣는 저로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탕 해보려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아들은 한참 듣다가 어이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까발려줄까? 양육비도 안 주고 술집에서 일하다 만난 남자랑 동거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고? 네 인생 전부 까발리면 어떨 것 같아? 원하는 게 뭐야? 내 인생을 박살내려고 작정했어? 그때 아들이 요구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밀린 양육비 전부 내놔.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이고 너 밀린 몇 년치 계산하면 2,520만 원이다. 네 인생 다 까발려지기 싫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돈 줄 생각 없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아들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고 혹시 술에 취해 기억 못할까봐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웠는지 며느리가 그 달 안에 밀린 양육비 전액을 정말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양육비를 줄 수 있었으면서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또 한 번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줄 수 있었는데도 안 보냈다는 거네. 다음 달부터 한 달이라도 늦으면 네 실체를 낱낱이 다 밝힐 거야. 이 나라 언론이 이런 막장 스토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진짜 똑바로 살아, 알겠냐? 하루라도 늦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아들은 단호하게 경고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전 며느리는 결국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스타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더군요. 그 덕분에 아들은 그날 이후로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사연을 작성할 때 며느리 이름을 한영미라고 했던 것도 전 며느리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 며느리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손자가 친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상처가 얼마나 클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매달 양육비나 잘 보내주면 좋겠네요. 다행히 이제 모든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정리한 후 입사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빚도 대부분 정리했답니다. 무엇보다도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손자가 꽤나 크게 자란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만큼 저희 가족도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전 며느리와의 악연을 끊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이제는 저희 가족도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응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연을 쓴 이유는 혹시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결혼이 나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혼도 자기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조북천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조북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조북천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조북천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